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종로의 숭인동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4명과 함께 종로 숭인동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 그날 우리는 완전히 떡이 되도록 마셨다. 슬슬 헤어지려는 순간, 나와 집 방향이 같은 친구가 갑자기 토를 한다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다. 결국 나머지 3명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그 친구를 진정시키느라 한참을 고생했다. 문제는 이미 지하철이 끊긴 시간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우리는 근처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PC방에 들어갔지만 딱히 할 게임도 없어서 인터넷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슬슬 잠이 쏟아지길래 옆을 보니 친구는 이미 잠에 빠져 있었다. 나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 잠을 청했다. 그러던 중 꿈을 꾸게 되었다. 어두운 주택가에서 아까 먼저 보냈던 친구 중 한 명이 택시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검은 자동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검은 차가 멈춰서더니 덩치 큰 남자들이 내려 친구를 납치하듯 차에 태웠다. 나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옆에 있던 친구가 헉헉거리며 깨있는 것이 보였다. 왜 그래? 친구는 답하지 않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그 즉시 PC방을 나왔다. 밖으로 나온 후 나는 꿈에 나온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친구는 답장이 없었다. 불안해진 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택시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다급히 물었다. 혹시 뒤에 검은 차 하나 따라오고 있지 않아? 친구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검은색 오피러스가 따라오는 것 같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바로 친구에게 말했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사람 많은 쪽으로 뛰어. 다음날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들려주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뒤따라오던 검은 차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다고 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친구를 쫓아왔다고 했다. 다행히 친구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 겨우 잡히지 않았다. 친구는 편의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나는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종로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그 검은 차는 이미 수사 중이던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납치한 뒤 중국의 지방 소도시나 어촌으로 팔아넘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한동안 친구는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놈들이 아직 나를 노리고 있을까? 다시는 밤에 혼자 다니지 않을 거야.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 일이 끝난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무언가가 뒤에 남아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사건이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같은 장소인 숭인동 근처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그 장소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이었고 그날은 날도 밝았으니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은 별일 없이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무심결에 친구들에게 말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일 겪는 사람 없어? 친구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그러다 그중 한 친구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실 요 며칠 밤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밤에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나도 며칠 전 집 앞에서 검은색 차를 봤어.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날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거리의 모든 검은 차들이 의심스러웠고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거실 불을 켜둔 채로 앉아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화기를 들어올리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왜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분명 그 목소리는 검은 차에서 내렸다는 그 남자 중 한 명이었다.
내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너희 친구는 내 것이었을 텐데.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누구야? 남자는 쓴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꿈으로 끝난 줄 알았나?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조차 불안감에 시달렸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고 밤이 되면 정체 모를 발소리가 집 주변을 맴돌았다. 하룻밤은 정말 끔찍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두드림은 점점 강해졌고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나는 방에서 문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쳤다. 검은 그림자가 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창밖을 확인하러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 열어줄래?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내던졌다. 그날 밤 이후로 나와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검은 차는 항상 나타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은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꿈에서 잡혀가서 어딘지도 모를 외딴 장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 꿈이 끝나면 현실에서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악몽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단순히 바쁘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우리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 후 흔적이 끊겼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검은 차가 떠올랐다. 우리 중 누군가 말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그 사건 이후로도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경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는 서서히 불안과 공포에 지쳐갔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친구가 사라졌다. 마치 우리가 하나씩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나를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밤이면 문득 그 검은 차가 집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날 PC방에서 꾸었던 꿈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떤 저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친다. 두 번째 이야기, 낚시터 괴담. 백색 승용차 한 대가 한적한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차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먼지가 빗물에 녹았다가 말라 얼룩진 차체와 공기가 빠져 다소 납작해진 타이어는 차량의 주인을 말해주는 듯했다. 차를 모른 이는 형식이었다. 40이 넘도록 회사에서 만년 과장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는 주말이면 낚시터를 찾아 휴식을 즐기곤 했다. 트렁크 속에는 값비싸 보이는 낚싯대 가방과 갖가지 낚시 도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세월은 아무나 낚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흥얼거리던 형식은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낚시터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 낚시는 그의 소중한 탈출구였다. 집에서는 생활비를 재촉하는 아내와 무관심한 자녀들. 직장에서는 상사의 꾸지람과 부하, 직원들의 비웃음 속에 지친 그는 낚시터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도로는 도시를 벗어나며 점점 조용해졌고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형식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안개를 두른 산봉우리와 진한 녹음의 숲은 눈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했다. 형식은 잠시 차를 세우고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들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봐야지. 그는 잠시 기지개를 켜며 몸을 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다. 그러나 낚시터에 도착하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뭐요?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물고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운영을 못합니다. 낚시터 주인의 대답에 형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화가 난 형식을 보며 주인은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저기 산 밑에 옛날 낚시터 하나 있긴 한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물고기가 있을지도 모르지. 형식은 고민에 빠졌다.
돌아가거나 다른 낚시터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이왕 멀리까지 나온 김에 새로운 곳을 탐험해보고 싶었다. 산 밑의 낚시터는 안개가 자욱해 음산했지만 그는 우포 늪에서 몰래 낚시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낚시터는 예상보다 더 낡아 있었다. 폐허처럼 보이는 낚시터에는 부서진 벽과 무너진 집터가 그나마 사람이 있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계곡물은 맑고 깊어 보여 낚시에는 적합해 보였다. 형식은 낚시터 옆에 텐트를 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낚싯대를 들이웠다. 첫 입질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우와, 이게 뭐야? 줄을 당긴 형식은 70cm에 달하는 거대한 메기를 잡았다. 그는 기쁨에 들떠 다시 낚싯대를 들이웠다. 곧 또다시 묵직한 손맛이 전해졌고 이번엔 80cm 크기의 가물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형식은 연이어 월척을 낚는 즐거움에 흥분했지만 동시에 이 맑고 깊은 계곡에서 메기와 가물치가 잡힌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기도 했다. 양동이가 가득 차자 그는 보트를 발견하고 그 위에서 낚시를 이어갔다. 그러나 보트는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보트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부러진 노를 보며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계곡의 반대편에 도달한 형식은 양동이를 들고 텐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차는 정체불명의 물로 가득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전화도 통화권 이탈 상태였다. 결국 그는 하룻밤을 낚시터에서 보내기로 하고 잡은 메기로 매운탕을 끓여 허기를 달랬다. 밤이 깊어지며 안개는 더 짙어졌고 형식은 텐트 밖에서 요일을 해결하던 중 물가에서 기이한 춤을 추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파마 머리에 솜조끼를 입은 여인은 비정상적으로 입이 벌어지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얼굴로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었다. 형식은 등골이 오싹해져 텐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신의 텐트를 찾을 수 없었다. 계곡을 따라 걷던 그는 피투성이로 널브러진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괴한 웃음이 가득했고 형식을 보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형식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것들은 끊임없이 뒤쫓아왔다. 결국 그는 보트에 몸을 싣고 계곡 한가운데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점차 두려움이 커져갔다. 망시천 낚시터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형식은 보트 위에서 미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사방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가 멈추고 다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길 반복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그가 잡았던 두 월척의 묵직한 존재감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다. 보트 아래의 물은 검고 깊었다. 수면은 마치 생명체처럼 들썩이며 조용히 형식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때 보트의 바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형식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뺐다. 그러나 소리는 다시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보트 아래에서 치고 있는 것 같았다. 형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누구야? 뭐야? 대체 뭔데 이래? 갑자기 보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보트를 위아래로 들썩이게 했다. 형식은 낚싯대와 양동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양동이 하나가 보트에서 미끄러져 물속으로 떨어졌다. 양동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본 순간 형식은 소름이 돋았다. 양동이는 바닥에 닿지 않고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있는 이 물이 단순히 깊은 계곡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도와줘. 제발. 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대답 대신 물속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물속에서 느리게 떠오르는 그것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때 보트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형식은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빠질 뻔했다. 그는 간신히 보트의 가장자리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 물속에서 튀어나온 한 손이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형식은 본능적으로 발을 뿌리쳤다. 그러나 그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손가락은 마치 갈고리처럼 그의 발목을 조여왔다.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형식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희미한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구멍이 있었고 입은 찢어진 채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형식은 발버둥치며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발목을 당겼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보트의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살려줘. 제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그때 물속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보트 가장자리를 움켜잡는 손이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형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뺐지만 보트의 끝까지 밀려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게 뭐야? 왜 나를? 그는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 대신 물속에서 올라온 것들이 보트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모두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형식은 몸을 움츠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보트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며 기울어졌다. 그는 보트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감쌌고 형식은 허우적거리며 숨을 쉬려고 애썼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무언가가 그를 계속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물소를 보았다. 물속에는 수없이 많은 손들이 있었다. 그 손들은 그의 몸을 잡고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들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모두 그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형식은 허우적거리며 손을 부리쳤지만 그 손들은 더욱 강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고 물속에서 들리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채웠다. 꺼져. 제발 꺼져. 형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그 순간 그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꿈인가 현실인가? 형식은 눈을 떴다. 주위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텐트 안에 누워 있었다. 꿈이었나?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텐트 안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다. 그의 텐트는 물에 젖어 있었다. 마치 폭우 속에 방치된 것처럼 텐트의 천이 축축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혼란스러웠다. 밖으로 나가보니 텐트 주변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낡고 부서진 보트였다. 보트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망시천 낚시터에 온 걸 환영합니다. 형식은 공포에 질려 다시 텐트로 돌아갔다. 그러나 텐트 안에는 그가 들어오던 순간과 달리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 희미한 랜턴 빛 아래에서 그 얼굴이 보였다. 텅 빈 눈구멍과 찢어진 입으로 웃고 있는 얼굴이. 형식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이후로 형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단지 그의 자동차만이 망시천 낚시터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차량 내부에는 물고기 대신 기괴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낡은 노와 썩은 물고기, 그리고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형식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낚싯대를 들고 있었다. 형식은 영원히 망시천에 남았다. 그리고 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폭주족. 폭주족을 그만두게 된 여자친구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다.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녀의 오빠는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K시에서 엄청 유명한 폭주족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갑자기 폭주족을 때려치우고 모범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는 궁금해서 여자친구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희죽 웃으며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라고 말할 뿐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어느 날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녀의 오빠, 그러니까 형님이 집에 계셨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형님, 왜 폭주족을 그만두셨나요? 형님은 잠시 웃음을 띠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그만뒀냐고. 뭐, 너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네. 그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매일같이 밤마다 달렸어. 진심으로 야쿠자가 될 생각이었거든. 학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감옥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훈장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계속 말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일이었어.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어머니인가 하고 슬쩍 봤는데 죽은 아버지더라.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때 폭주족들이 입는 특공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 말도 안 나오고 몸도 꼼짝 못하고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딱 한마디 하시더라. 형님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적당히 해라. 그 한마디. 그 말을 남기고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지셨지.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굳어있던 몸이 풀리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아침까지 거기 앉아 멍하니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에 나오셔서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으시길래 지금까지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 폭주족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 나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음 날 같이 놀던 놈들한테 아버지 영혼이 나타나서 설교를 들었어. 나 이제 그만둘래. 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다들 나를 비웃더라고. 하지만 난 진짜 무서웠어.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니까. 나는 반신반의하며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친구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어쩐지 알겠다는 듯 말했다. 오빠가 아빠 영혼을 만났다는 이야기 말이지. 사실 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 돋았어.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빠가 폭주족이었던 때 난 맨날 불단 앞에서 기도했어. 오빠가 폭주족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 무렵 오빠는 폭주족이라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거든. K시 사람이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했으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슬펐어. 그래서 아빠를 원망했어. 오빠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아빠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그런데 오빠가 아빠 영혼을 봤다고 했을 때 나도 등골이 오싹했어. 아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싶어서.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뒤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그의 경험이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났을 거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고 어딘가 나에게까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깊은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어디선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귀를 찢을 듯한 소음으로 변하며 내 주변을 맴돌았다. 소리가 커질수록 내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시계는 항상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숨을 몰아쉬며 나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통화 도중 그녀가 말했다. 오빠가 이상하대. 요즘 밤마다 뭔가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고 하더라.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를 봤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오빠가 며칠 전에 거실에서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느꼈대. 근데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게 몇 번 반복된 거야.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형님이 말한 그 아버지의 경고는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형님이 직접 내게 연락을 해왔다. 너 혹시 요즘 꿈 같은 거 꾸냐? 그의 첫 마디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형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그래. 다시 시작됐어. 이번엔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뭔가가 오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형님에게 말해 그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보기로 했다. 같이 있으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에 갔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새벽 2시가 되자 형님은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나타난 그날 이후로 이런 분위기를 느낀 건 처음이야. 시간은 점점 흘렀고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때쯤이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으며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 바로 앞에서 멈췄다. 형님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우리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형님이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고 나는 그를 뒤따랐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창문 속에서 희미하게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님은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저건 아버지가 아니야. 대체 저건 뭐지? 나는 형님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거실 창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나는 형님을 붙잡고 물었다. 형님,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적이 있습니까? 형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내가 폭주족일 때 정말로 큰 사고를 쳤던 적은 없어. 근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녀석이 형님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앉아버렸다. 몇 년 전에 다른 폭주족과 패싸움을 했었어. 그날 밤에 그 애들 중 하나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죽었지. 그게 나 때문은 아니었지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형님,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쫓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오토바이 소리가 집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거실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헬멧 너머로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그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너, 내가 대체 뭘 원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헬멧 속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형님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형님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형님을 붙잡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형님을 흔들며 외쳤다. 형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서 무언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 내가 그 녀석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녀석은 죽지 않았을 거야. 그 순간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헬멧을 쓴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헬멧을 벗었다. 헬멧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머리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응시하듯 서 있었다. 형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끝나자 남자의 형체는 천천히 사라져갔다. 거실에 불이 다시 켜졌고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형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다. 이제 괜찮으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 녀석이 나를 용서한 걸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형님의 집에서는 종종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네 번째 이야기, 사진.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무렵의 이야기야. 우리 할아버지는 무역상을 하셨고 그 나이대 드물게 영어에 능숙하고 건강한 분이셨다. 나와 여동생은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와 잘 놀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가곤 했어. 어느 날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였어. 현관 앞에 낯선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 그 남자는 할아버지 집의 현관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지. 우리 상태를 가만히 보고 있던 모습이 기억나.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갔어. 할아버지, 우리 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아까 있던 외국인 남자가 보이지 않았어. 할아버지, 밖에 외국인 아저씨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니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할아버지는 외국인 유령을 봤구나 라며 웃으며 외국 괴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지. 그 덕분에 나는 금세 그 외국인 남자의 일을 잊어버렸어.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 그날 밤 우리는 푹 잠들었어.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급성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시간이 흘러나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집을 물려받아 산 지도 8년째였어. 며칠 전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 한 권을 발견했어. 아무렇지도 않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 관동 대지진 때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이 적혀 있었어. 당시 일본에 머물던 외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사람들은 냉정함을 잃고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대. 영어를 잘했던 할아버지도 그 폭행 현장에서 통역으로 동행하셨다고 해. 할아버지 일행은 6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던 미국 남성을 폭행해서 죽였다고 적혀 있었어. 할아버지는 일기에서 이렇게 쓰셨더라. 그 미국인의 딸이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나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 일기를 다 읽고 나는 망연자실해서 손에서 일기를 떨어뜨렸어. 그 순간 일기 속에 끼워져 있던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 사진 뒤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내가 저지른 죄의 희생자 모쪼록 딸과 함께 평안하길 이라고 적혀 있었어. 사진 속 인물은 틀림없이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 현관 앞에서 봤던 그 외국인이었어. 그때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 엄마, 뭘 보고 있어? 사진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던 딸아이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 나는 사진 속 외국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저씨를 본 적 있어? 그러자 딸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응, 방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 딸아이가 방금 전에 현관문 앞에서 사진 속 외국인을 봤다는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혹시 잘못 본 것이겠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에 들린 사진과 일기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모든 불을 켜놓고 혹시라도 무언가가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면서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현관문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간격도 빨라졌다. 나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안쪽에 설치된 작은 구멍으로 바깥을 살폈다. 그 순간 구멍 너머에서 사람의 눈과 마주쳤다. 창백한 피부에 텅 빈 눈동자였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지며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소란은 멈췄고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내가 겁을 먹은 것 같으니 며칠 동안 집 주변을 순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내 불안을 덜어줄 리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고 거울을 보면 내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특히 현관문은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스스로 덜컹거렸다. 문을 아무리 확인해도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 딸아이는 점점 더 창백해졌고 밤마다 꿈속에서 외국인 아저씨가 나타난다며 울며 깨곤 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나한테 오라고 해. 나보고 따라오래. 나는 딸아이를 꼭 안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사실 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딸아이는 방에 없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딸아이의 신발이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사진 속 외국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흙투성이가 된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나는 손에 들린 쪽지를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딸아이를 찾겠다는 절박함이 공포를 눌렀다. 집 밖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딸아이는 이 근처에 있다는 걸. 나는 정신없이 주변을 살피며 이름을 불렀다. 소연아, 소연아, 대답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집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야. 라는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집 뒤에는 할아버지가 가꾸던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푸른 무성했고 오래된 나무들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정원 한가운데에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소연아.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다. 소연이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땅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오래되고 낡아 보였으며 그 위에는 검은 천이 덮여 있었다. 소연이는 손을 뻗어 상자를 열려하고 있었다.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나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손이 상자 뚜껑에 닿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상자가 열리면서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진 속 외국인이었다. 그는 공중에 떠올라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딸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아저씨랑 갈게.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 안으로 몸을 구부렸다. 나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사라지고 있었다. 소연아, 안 돼. 나는 정신없이 손을 뻗었지만 상자는 이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그 순간 뒤에서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은 내 차례다. 나는 두려움에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서둘러 상자를 붙잡아 불태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상자는 아무리 불에 태워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마치 저주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딸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현관문 앞에서는 낮은 두드림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집을 떠났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다. 그리고 매일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그 소리는 나를 깨웠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말했던 그 목소리가 맞았다는 것을.